아래는 경상도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란 길고 지루한 여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주 가끔 특별한 날이 찾아오지만 그런 날조차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을 뿐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단 한순간의 마주침이 우리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 현실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금빛 햇살이 제주 신라 호텔의 대리석 로비를 비추던 날, 박준호 회장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출장으로 지친 그는 호텔 최상층의 VIP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의 뒤로 따라오는 비서들의 긴장된 표정만 봐도 그가 지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일군 제국이 그에게 부여한 아우라였을까요? 아니면 고된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껍질이었을까요?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운지 매니저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 제주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준호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런 대접은 이미 일상과도 같았으니까요. 와인 리스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좋은 거 추천해주게. 레드와인으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나이 탓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들어 더 자주 찾아오는 그 무게감은 사업의 피로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4년간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네, 곧 모시겠습니다. 준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푸르렀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민이와 함께 바다를 본 게 언제였더라. 그 기억은 항상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6살 딸아이, 백화점에서 손을 잠시 놓은 사이 사라져버린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경찰, 사설탐정, 현상금. 그러나 수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는 2018년산 보르도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시음해 보시겠습니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소믈리에, 그녀의 얼굴이 준호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28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밝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썹의 모양.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괜찮으신가요, 손님?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시음해 볼게요. 그녀는 와인을 따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그녀의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흉터는 수민이가 4살 때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흉터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와인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좋네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한지은입니다, 손님. 이 호텔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입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떠나자 준호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24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일까요? 비서가 다가와 회의 일정을 상기시켰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소믈리에에 대해 알아봐. 네. 어떤? 지금 우리에게 와인 서빙한 사람. 한지은이라고 했어. 모든 것을 알아내.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호텔 근무를 마친 지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였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 약혼자 강태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비슷했어. 그런데 오늘 호텔에 박준호 회장님이 오셨더라고. 생각보다 인상이 좋으시던데. 박준호? 부산 대광그룹 회장? 와, 대단한 인물을 만났네. 지은은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냥 예쁜 여자를 봐서 그런 거 아냐? 태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았어. 뭔가 슬픈 표정이었어. 통화를 마친 후에도 지은은 그 낯선 남자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익숙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은 방의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과거, 고아원에서 가지고 왔던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6살 때 대구의 희망의 집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어렴풋한 향기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태우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태우의 부모님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녀의 배경은 분명 문제가 될 터였습니다. 결혼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은은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낯선 회장님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 눈빛이. 다음 날 준호는 제주에서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준호의 결단력 있는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에 헌신적이던 회장님이었기에 이런 돌발 행동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정 본부장, 어제 부탁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 준호가 호텔 스위트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정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지은 만 28세. 현재 신라호텔 제주지점 소믈리에로 근무 중입니다. 프랑스 유학 경력이 있고 국내 소믈리에 대회에서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학력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과거는? 가족관계는? 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공식 기록상 그녀는 대구의 희망의 집 고아원 출신입니다. 만 6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준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살이라고? 언제? 2001년 5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2025년 7월. 수민이가 실종된 지 24년. 그리고 시기가 맞았습니다. 수민이가 실종된 건 2001년 4월이었으니까요. 사진. 어릴 때 사진은 있나? 정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를 꺼리고 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최고의 실력자로. 비용은 상관없어.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호텔 라운지를 예약해. 회장님 혹시 그 직원이 회장님의. 준호는 손을 들어 비서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내 심장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 그날 저녁 호텔 VIP 라운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지시로 다른 예약들은 모두 취소되었고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지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6살 수민이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오늘도 와인을 추천해 드릴까요? 지은의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이었고 그 미소는 여전히 수민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실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말씀이신지요?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경계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이라서. 준호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제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과 너무 닮아서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텔 규정상 손님과의 사적인 대화는 자제해야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대구의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와인에 관심이 생겨 소믈리에가 되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은 기억나지 않나요?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기억은 없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와인은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으로 추천해 주세요. 지은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고뉴 지역의 피노 누아를 좋아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거든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부탁합니다. 지은이 와인을 가지러 간 사이 준호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6살 수민이의 웃는 모습과 지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의 흉터.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회장님의 질문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 그리고 그 빈자리가 주는 공허함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곧바로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할 수 있어? 태우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응, 근데 좀 늦었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나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태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사실은 고아원 출신이야. 6살 때부터 대구의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해? 태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내 부모님께서 내 배경을 알면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태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내 부모님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실까? 태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거야?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낯선 회장님의 질문들과 그의 슬픈 눈빛에 대해서요. 이상하네. 혹시 그분이 널 알아보는 건 아닐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대기업 회장님과 연결이 있겠어?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흐릿한 얼굴들,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수민아. 그리고 동시에
제주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준호는 탐정에게서 온 첫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대구 희망의 집 고아원의 화재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0년의 화재로 많은 서류가 소실되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함께 있던 물건 중에는 작은 천 조각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천 조각이 혹시 수민이가 실종된 날 입고 있던 원피스의 일부는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단지 시기의 일치, 외모의 유사성, 그리고 그 천 조각에 대한 언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민이다. 아침 일찍 준호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천 조각에 대한 실물 확인은 가능한가? 전화기 너머로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 물건을 지은 씨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이건 비밀리에 진행하게. 언론에 새나가면 안 돼. 물론입니다, 회장님.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24년간 그는 딸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를 뒤졌고 수많은 제보와 단서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떠났고 그는 회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것일까요? 준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한지은 씨를 호텔 밖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줘. 네. 적절한 방법일까요?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하게. 사적인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거절해도 괜찮다고 말이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지은은 호텔 로비에서 정 비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준호 회장이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지은은 깜짝 놀랐고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꾼 꿈이 계속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꿈속의 목소리, 수민아. 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퇴근 후 호텔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 늦을 것 같아. 태우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 일?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걱정하지 마. 저녁 7시 지은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된 그녀는 이미 와인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슈트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소믈리에. 지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는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선 앉으시죠.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은이 자리에 앉자 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4년 전 저는 6살짜리 딸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잠시 손을 놓은 사이 그 아이는 사라졌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슬픈 눈빛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전국의 경찰서, 고아원, 입양기관.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떠났고 저는 일에만 몰두했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호텔 라운지에서 당신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미소, 눈썹 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손등의 그 흉터까지.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감추었습니다. 그 흉터는 그녀가 늘 의식하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맞고 외모의 유사성도 있고, 그리고 고아원 기록에 의하면 당신이 맡겨질 때 작은 천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 조각, 그녀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제가 가진 유일한.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있군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적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녀 자신의 호기심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집에 있습니다.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수민이, 제 딸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죠. 지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피스의 패턴. 지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천 조각의 패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준호는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피스 패턴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천 조각과 같아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지은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정말 박준호의 잃어버린 딸일까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그녀를 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연락처를 드릴게요. 결정이 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장에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천 조각을 사진 속 원피스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이제야 전화 받네. 무슨 일이야? 걱정됐어.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우야, 믿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준호 회장과의 만남, 그의 잃어버린 딸 이야기, 그리고 천 조각과 사진의 일치까지. 태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이네. 그럼 내가 정말 그 회장님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DNA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거야. 태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만약 내가 정말 박준호 회장의 딸이라면, 그럼 넌 대광그룹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 지은은 태우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태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정체성, 내 뿌리에 관한 문제라고. 아, 그래, 물론. 미안해. 너무 놀라서 그만. 그런데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야.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너희 부모님께 말하지 마.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알았어. 근데 정말 내가 박준호 회장의 딸이라면 우리 부모님도 널 더 이상 고아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오히려 기뻐하실 거라고.
태우의 말에 지은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가치가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배경에 달려있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통화를 마친 후 지은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박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DNA 검사에 동의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른 아침 제주의 한 병원. 지은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검사는 몇 주가 걸리지만 준호의 영향력 덕분에 신속 검사가 가능했고 결과는 이틀 내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24년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호텔 VIP 고객과 직원이었을 뿐인데 오늘은 아버지와 딸일 가능성을 두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나 향기 같은 것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수민아라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민이. 그건 제 딸의 이름이에요. 지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저도 최근에야 그 이름을 꿈에서 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잠재의식 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검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오늘 휴가를 냈고 준호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으니까요. 회장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지은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민이가 실종된 후 아내와 이혼했어요. 그녀는 그 상처를 이기지 못했죠. 지금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항상 부모님이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저희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백화점이 너무 혼잡했고 제가 전화를 받는 사이 수민이가 사라졌어요. 경찰, FBI, 인터폴까지 동원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실 약혼자가 있어요. 지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요. 어떤 사람인가요? 강태우라고 변호사예요.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면 결혼을 반대할까봐 걱정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의 배경이 아닌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어제 제가 혹시 회장님의 딸일 수도 있다고 했더니 태우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준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요?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지은에게 수민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은은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소믈리에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준호와 지은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읽은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음성입니다. 친자 관계가 없습니다. 지은의 가슴에 묘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을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이제 적어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로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DNA 결과가 무엇이든 당신을 만난 건 제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혈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연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앞으로도 만약 괜찮다면 가끔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혈연이 아님에도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회장님은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지은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준호 씨. 호텔로 돌아온 지은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우에게서 온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지은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음성이야. 친자 관계가 아니래. 태우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아, 정말? 어쩐지. 너무 실망하지 마.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뭐라고 하셔? 그래도 너한테 관심 있으신 것 같던데. 지은은 태우의 메시지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주셔. 가끔 연락하자고 하셨어. 그리고 몇 분 후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많이 실망했겠다. 괜찮아? 지은은 침대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사실 처음부터 큰 기대는 안 했어. 그래도 회장님이 너한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혹시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면 꼭 가. 지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왜? 아니, 그냥. 좋은 인연이잖아. 그리고 그분 같은 분이 멘토가 되어주시면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고. 태우의 말에 지은은 갑자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그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용 가치를 보는 것일까요? 태우야, 나 좀 쉬고 싶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다른 진실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태우와의 관계, 그리고 그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진실을요. 그날 저녁 준호는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 지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호텔 라운지에 들렀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수민이에게 주려고 했던 목걸이예요. 당신이 수민이가 아니더라도 이걸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진주 목걸이였고 뒷면에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씨.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부산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제주에 올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할게요. 그리고 당신도 부산에 오면 알려주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틀 후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주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태우는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지은이 태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방금 도착했어. 많이 피곤해 보이네. 지은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거든. 태우의 눈이 지은의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그건 뭐야? 새로 산 거야?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아, 이건 박준호 회장님이 주신 거야.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와, 비싸 보이는데. 이건 원래 그분이 딸에게 주려고 했던 거래. DNA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주셨어. 태우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진주네. 진짜 고급이다. 회장님이 너한테 호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잘 유지해. 그 말에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의 차를 타고 귀가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박준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자.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셔. 지은은 놀랐습니다. 벌써? 난 아직 준비가.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해. 그리고 박준호 회장님과의 인연도 꼭 언급하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건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태우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알면 좋아하실 거야.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보다 이런 인연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테니까. 지은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우의 부모님께 자신을 소개할 때 정말 그녀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박준호 회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그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주말이 빠르게 다가왔고 지은은 태우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태우의 어머니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태우가 많이 얘기했어요.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우의 아버지도 거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고 변호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이야기 많이 들었다. 식사는 다소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태우의 부모님은 지은에게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직업, 학력, 가족 배경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니? 태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우의 부모님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태우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최근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부산 대광그룹 박준호 회장님이 그녀를 자신의 딸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태우의 부모님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준호 회장? 대광그룹? 정말? 태우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은이가 그분의 실종된 딸과 너무 닮았대요. DNA 검사까지 했는데 결과는 안 맞았지만 그래도 회장님이 지은이를 특별하게 여기신대요. 목걸이도 선물로 주셨어요. 지은은 불편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척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전시품처럼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연결고리가 같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그 느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그녀는 태우의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니 처음엔 걱정했는데 박준호 회장과 연결이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인맥이 중요하지. 그런 사람과 가까우면 태우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테고. 지은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용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지은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태우의 부모님은 더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그녀에게 대했습니다. 지은 양, 언제 결혼할 생각인지 궁금하구나. 우리는 태우가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해서. 태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달에 예식장 예약할까 생각 중이야. 태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은은 놀란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 날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우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빠를수록 좋지. 요새 좋은 예식장은 금방 차니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박준호 회장님도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을까?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였나요? 그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태우가 당황한 듯 말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왜? 지은이가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 그런 분이 오시면 우리 결혼식이 더 빛나지 않겠니?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준호 씨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그것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활용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었고 태우는 당황한 듯 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야. 태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식사 감사했습니다. 지은은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그녀는 이미 택시를 잡아 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태우가 소리쳤지만 지은은 택시 기사에게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닫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인가요? 그저 배경과 연결고리로 판단받는 존재.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준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의 배경이 아닌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잘 지내시나요? 제가 서울에 돌아왔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통화할 수 있을까요? 준호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지은 씨, 연락 반갑네요.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지은 씨, 서울에 잘 도착했나요? 네, 사흘 전에 도착했어요. 바로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태우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제 배경보다는 회장님과의 인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죠.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당신의 본질보다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태우는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결혼식에 회장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제 딸이든 아니든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그런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준호 씨.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우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당신은 그 누구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통화를 마친 후 지은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말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태우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지은은 태우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어제는 왜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린 거야?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셨어. 태우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우야, 솔직하게 말할게. 어제 느낀 게 많았어. 너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태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뭐가 변했다는 거야? 처음엔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도 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 하지만 내가 박준호 회장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넌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지. 그리고 너희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태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좋은 인연이니까 알리는 게 당연하지. 지은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우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냥 고아원 출신이라면 너희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을까? 아니면 너도 이렇게 서둘렀을까? 태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 부모님이 처음에 내 배경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좋은 인연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지은의 눈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세상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태우야, 나는 그저 누군가의 딸이거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 자체로 한지은이고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그 자체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글쎄, 나도 헷갈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내 배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야?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게 된 거야? 태우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태우야,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잠시 시간이 필요해. 태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갑자기 대구의 희망의 집 고아원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늘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충동적으로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로 가서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서울역에서 대구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태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정말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구에 도착한 지은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희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여성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쯤 이곳에서 자랐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 맞아, 기억나.
내가 원장은 아니지만 그때 여기서 일했었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됐구나.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여성 김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지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재로 많은 서류가 소실되었지만 몇 가지는 남아있어. 함께 찾아보자. 그들은 오래된 서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러 서류함을 뒤지다가 마침내 2001년 입소 라벨이 붙은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다. 한지은. 맞아, 이거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진 날짜, 추정 나이, 그리고 함께 있던 물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홍색 천조각과 작은 은반지. 지은이 목록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반지요? 저는 천조각만 받았는데요. 김 선생님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두 가지 다 너한테 줬어야 하는데.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반지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글쎄, 화재 후에 물건들을 정리했을 때 남은 것들이 있어. 한번 찾아볼게. 김 선생님은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미반한 개인 물품이라고 적힌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작은 봉투들을 하나씩 확인했고 마침내 한지은이라고 적힌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어.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크기에 맞는 작은 반지였고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반지를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S, M 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S, M, 수민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김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억이 있는지 뭔가 말한 적 있나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가끔 꿈에서 깨어난 후에 아빠라고 부르며 울었던 적이 있었지. 그리고 한 번은 수민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던 것 같기도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이 모든 일치는 우연일까요? 그녀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이건 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반지는 제게 매우 소중한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뿌리를 찾길 바라. 행운을 빌어. 고아원을 나온 지은은 대구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요. 비록 DNA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이 반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저 지금 대구의 고아원에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준호는 지은의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부산에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DNA 검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지은이 발견한 반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S, M, 이니셜. 그것은 분명 수민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구의 작은 카페,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작은 은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자신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과거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흐릿한 과거가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준호의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어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고아원에서 찾은 반지인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던 물건이라고 해요. 천조각과 함께요. 하지만 화재로 물건들이 뒤섞이면서 반지는 제게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손가락에 맞는 크기였고 안쪽에 선명하게 S, M 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이의 5번째 생일에 제가 선물한 반지예요. 이니셜은 서수민의 이니셜이었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말하길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수민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울었대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꿈에서 누군가가 수민아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고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DNA 검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은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말 수민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수민이의 반지를 갖게 된 거고요. 준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봐요. 다른 병원에서요. 그리고 이 반지. 이건 분명히 수민이의 것이에요. 어떻게 당신에게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정말 수민이 아니라면 실제 수민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반지는 어떻게 그녀에게 오게 된 걸까요? 그들은 곧바로 대구의 유명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영향력으로 그들은 즉시 DNA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주도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나요? 병원을 나오며 지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회사 일은 비서에게 맡겼고 당분간 대구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들은 대구의 호텔에 각자 방을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태우와는 어떻게 됐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와인잔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누구나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원하니까요. 준호 씨는 어떠셨나요? 수민이가 실종된 후 준호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수민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작아졌어요. 아내는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떠났고 저는 회사에만 몰두했습니다. 수민이를 찾는 일도 계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서는 점점 줄어들었죠. 지은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니. 준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은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여기 있었구나. 꿈에서 깨어난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이름, 너무 선명했습니다. 마치 기억의 조각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준호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지은 씨, 혹시 어린 시절 사진이 있나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장 있어요. 집에 두고 왔는데 원장 선생님께 물어볼까요? 그들은 다시 희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고 지은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몇 장을 찾아주었습니다. 7살, 8살 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수민이와 닮았어요. 지은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DNA 검사 결과는 왜 맞지 않는 걸까요? 준호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글쎄요. 혹시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이 오래된 앨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찾았어요. 지은이가 처음 왔을 때의 사진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앨범을 펼쳤고 2001년 5월에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지은이 있었고 그녀 옆에는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준호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은 씨, 이 사진 속의 아이가 맞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이 사진은 제가 고아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거예요.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진에서 당신의 머리카락 색이 수민이의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지은도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지은은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준호가 보여준 수민이의 사진에서는 수민이가 더 밝은 갈색, 거의 금발에 가까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머리카락 색은 변할 수도 있잖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들은 고아원의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했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태우였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는 거야? 걱정했어.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야, 나 대구에 있어. 고아원에 왔었어. 대구라고? 갑자기 왜?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중요한 걸 발견했어. 태우의 목소리가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발견?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반지를 찾았어. 그리고 그 반지에는 S, M 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 S, M? 그게 뭐야? 서수민. 박준호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 이름이야. 전화기 너머로 태우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정말 그분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DNA 검사 결과를 다시 기다리고 있어. 태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대단한데. 근데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우야, 솔직히 너와 내 가족이 이 사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어. 내가 단지 박준호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태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거잖아. 정말? 그럼 왜 내가 박준호 회장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야? 태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내일 대구로 갈게.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태우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태우야, 제발 이해해줘. 통화를 마친 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비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은 욕망과 함께 사랑했던 사람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대구의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마음 하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도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준호에게 연락했고 둘은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이 결과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숨을 멈추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도 친자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도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유전적 마커를 분석한 결과 두 분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먼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완전한 부녀 관계는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먼 친척이거나 또는 지은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또는 입양된 사람일 수도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양된 경우라면 유전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죠. 준호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두 사람 모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반지는 분명 수민이의 것인데 DNA는 맞지 않고. 하지만 먼 친척이라니. 지은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진짜 수민이가 아니라 수민이와 무언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수민이의 친구라든가. 준호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잠깐만요. 기억이 납니다. 수민이가 실종되기 전날 백화점에 가기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수민이의 친구 생일 선물을 사러 간 거였죠.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요? 지영이. 아니, 지은이었을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요? 저와 같은 이름인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민이와 지은이는 유치원 친구였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는군요. 지은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이였어요. 수민이가 자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지은이는 특별한 아이라고요. 그럼 저는 지은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수민이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수민이가 실종되던 날 두 아이가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지은이 당신만 고아원에 오게 된 거고요. 지은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 악명 높았던 백화점 지하 주차장의 어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느낌. 준호 씨, 저는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아주 희미하지만 수민이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데려갔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괴범이 두 명의 아이를 납치했다면? 두 사람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4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준호의 영향력으로 그들은 당시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백화점 CCTV에 두 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 형사가 오래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서수민으로 확인되었으나 다른 하나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준호와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추측이 맞았던 것입니다. 수민이와 지은이는 함께 납치되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은만 대구의 고아원에 맡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수민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준호의 심장을 무겁게 했습니다. 24년 동안 찾지 못한 딸,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지만 여전히 수민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실마리를 얻게 되었어요. 준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찾아봐요. 수민이를. 그리고 당신의 과거도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수민이 아니었지만 수민이와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그녀를 준호와 이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지은은 태우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구에 도착했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와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태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만나네. 왜 연락을 안 받았어? 태우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우야, 얘기할 게 많아. 앉을까? 그들은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태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수민이가 아니라 수민이의 친구 지은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이를 찾는 것을 도울 거야. 그리고 내 진짜 부모님도 알아보려고 해. 김 선생님 말로는 내가 입양된 아이였다고 하니까 어딘가에 내 친부모도 있을 거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태우야, 미안해. 하지만 난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내가 박준호 회장님의 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지은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습니다. 보이지? 내가 여전히 그것만 신경 쓰고 있어. 내가 누구의 딸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우야. 중요한 건 우리의 관계,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야. 태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단지 뭐,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너희 부모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잖아. 그런데 내가 박준호 회장님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고, 태우야, 난 그런 식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싶지 않아.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부모님은 그저. 그만해, 태우야. 지은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난 이미 결정했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태우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일어섰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진심으로 널 사랑할 사람을 찾길 바랄게. 태우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고 대구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그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24년 전 용의자의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수민이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예요? 부산 외곽의 오래된 창고예요.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함께 가시겠어요? 지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지은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민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는다면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24년이란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경찰과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들어가 안전을 확인한 후 준호와 지은이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오래된 짐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창고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관은 바닥의 나무 판자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수민이의 글씨체예요. 지은도 가까이 다가가 일기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어도 10년 전까지는. 경찰은 계속해서 창고를 수색했고 마침내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살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침대, 책, 음식 흔적. 누군가가 여기 살았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찰관이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두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 어린 시절의 지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이와 우리는 함께 납치되었고 여기서 지냈던 거예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고아원에 맡겨지고 수민이는? 그의 말이 끊겼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지은과 준호는 일기장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민이의 생활, 그녀의 생각, 그리고 그녀가 겪은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나는 여기를 떠나려고 해. 지은이처럼 자유를 찾고 싶어. 아빠를 찾아갈 거야. 그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민이는 10년 전 그를 찾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왜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경찰은 수민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준호는 함께 그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수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부산의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수민은 2015년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민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고 그녀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그의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서수민이 아니었지만 그녀와 준호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민이를 찾을 거예요. 지은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준호는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가 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